소년이 온다. 한강을 뛰어넘은 한강의 소설. 섬세한 감수성과 치밀한 문장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해온 작가 한강의 6번째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가 출간되었다. 1980년 광주의 5월을 다뤄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에 연재할 당시부터 독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15살 소년의 이야기는 상처의 구조에 대한 투시와 천착의 서사를 통해 한강만이 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1980년 5월을 새롭게 조명한다. 한강은 무고한 영혼들의 말을 대신 전하는 듯한 진심 어린 문장들로 어느덧 그 시절을 잊고 무심하게 5.18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여전히 5.18의 트라우마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무한다. 소년이 온다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싸우던 중학생 동호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과 그 후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받는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당시의 처절한 장면들을 핍진하게 묘사하며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역사적 기억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환기하고 있다. 이 소설을 피해갈 수 없었고 이 소설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고 느꼈다는 작가 스스로의 고백처럼 이 소설은 소설가 한강의 지금까지의 작품 세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강을 뛰어넘은 한강의 소설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 도시의 열흘과 소년을 위로하는 한강의 간절한 목소리.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바탕으로 한강 특유의 정교하고도 밀도 있는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다. 5.18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소년 동호는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들을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된다. 매일같이 합동분향소가 있는 상무관으로 들어오는 시신들을 수습하면서 15 어린 소년은 어린 새 한 마리가 빠져나간 것 같은 주검들의 말없는 혼을 위로하기 위해 초를 밝히고 시체를 뿜어내는 것으로 또 다른 시위를 하는 것 같은 시신들 사이에서 친구 정대의 처참한 죽음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혼한테는 몸이 없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우릴 지켜볼까? 눈을 감고 있던 외할머니의 얼굴에서 새 같은 무언가가 문득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주검이 된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 어린 새 같은 것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 너는 멍하게 서 있었다. 지금 상무관에 있는 사람들의 혼도 갑자기 새처럼 몸을 빠져나갔을까? 논란, 그 새들은 어디 있을까? 혼은 자기 몸 곁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까? 그게 무슨 날개같이 파닥이기도 할까? 촛불에 가장자리를 흔들리게 할까? 용서하지 않을 거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억울한 영혼들의 말을 대신 전하는 5월의 노래. 정대는 동호와 함께 시위대에 행진 도중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져 죽게 되고 중학교를 마치기 전에 공장에 들어와 자신의 꿈을 미루고 동생을 뒷바라지하던 정대의 누나 정미 역시 그 봄에 행방불명되면서 남매는 비극을 맞는다. 무자비한 국가의 폭력이 한순간에 무너뜨린 순박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무고하게 죽은 어린 생명들에 대한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정대에 절규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변된다. 5.18 당시 인구 40만의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은 80만 발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런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가의 부조리에 맞서도록 어린 그들까지 시위 현장으로 이끌었던 강렬한 힘은 다만 깨끗하고도 무서운 양심 하나였다. 그렇게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느끼며 수십만 시민들이 모여 만든 위대한 양심의 혈관을 함께 이루었던 것이다. 키가 자라고 싶었지. 팔굽혀펴기를 40번 연달아 하고 싶었지. 언젠가 여자를 안아보고 싶었지. 나에게 처음으로 허락될 여자, 얼굴을 모르는 그 여자의 심장 언저리에 떨리는 손을 얹고 싶었지.
자득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그 이마, 그 눈꺼풀들을 밤새 건너다니며 어른거리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나를 썼지? 왜 나를 죽였지? 그날 도청에 남은 어린 친구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양심의 보석을 죽음과 맞바꿔도 좋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총을 메고 창 아래 웅크려 앉아 배가 고프다고 말하던 아이들, 소해의실에 남은 카스텔라와 환타를 얼른 가져와 먹어도 되느냐고 묻던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뭘 알고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소설은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하던 형과 누나들이 겪은 5.18 전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단면들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살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치욕스러운 고통이 되거나 일상을 회복할 수 없는 무력감에 괴로워하는 이들의 모습은 3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수피아 여고 3학년 시절에 5.18을 겪은 김은숙은 전두환 타도를 외치는 데모로 점철된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면서 담당 원고의 검열 문제로 서대문 경찰서에 끌려가 7대의 뺨을 맞기도 한다.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귀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조 활동을 하다 쫓겨난 임선주는 이후 양장점에서 일을 하다가 상무관에 합류하게 되고 경찰에 연행된 후 하혈이 멈추지 않는 끔찍한 고문을 당한다. 상무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대학생 김진수 역시 연행된 이후 모나미 볼펜 고문, 성기 고문 등을 받으며 끔찍한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후 트라우마로 고통받다 결국 자살하고 만다. 소설은 이러한 국가의 무자비함을 핍진하게 그려내면서 유전자에 새겨진 듯 동일한 잔인성으로 과거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인간의 잔혹함과 악행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 다음 문단은 검열 때문에 온전히 책에 실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어서 먹선으로 지워진 넉 줄의 문장들을 그녀는 기억했다. 그녀는 인간을 믿지 않았다. 어떤 표정, 어떤 진실, 어떤 유려한 문장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 오로지 끈질긴 의심과 차가운 질문들 속에서 살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 자료를 접하며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연행할 목적도 아니면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살상들이었다. 죄의식도 망설임도 없는 한낮의 폭력. 그렇게 잔인성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명령했을 지휘관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피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 덧나고 폭발하며 피투성이로 재건되었다. 꽃을 핀 쪽으로 이끌어주는 한강의 손길. 한강은 이번 소설을 통해 15살 소년 동호의 죽음을 중심으로 5.18 당시 숨죽이며 고통받았던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하나 힘겹게 펼쳐 보이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 시대를 증언하는 숙명과도 같은 소명을 다한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오히려 치욕이 되는 사람들이 혼자서 힘겹게 견뎌내야 하는 내일을 되새기며 그들의 아물지 않는 기억들을 함께 나눈다. 한강 작가는 무덥고 습했던 여름 끝에 가로수 아래를 걷다가 잘 마른 깨끗한 호청 같은 바람이 얼굴과 팔에 감기는 감각에 놀라며 동호를 생각한다. 따뜻했던 봄날에 5월을 지나 그 여름을 건너가지 못한 동호, 이런 아침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동호를 떠올리며 작가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인간이란 것을 되새기고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이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가를 간절한 목소리로 묻는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한 영혼들이 없기를, 상처 입은 영혼들이 밝은 쪽으로, 빛을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나아가 평온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5.18 희생자들의 눈 덮인 무덤들 사이에서 못다 핀 소년 동호를 추모하기 위해 작가 한강이 마음을 다해 밝힌 작은 촛불들이 안타까운 세상에 온기를 더해줄 것이다.